네, 그럼 이번에는 그 앞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이익의 질에 의해서 또 이제 주가가 결정되기도 하는 거니까 그 이익의 질이 그 우리가 어떻게 좀 비교 분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이번에는 이익의 질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 표. 예, 표를 한번 보시면은 먼저 전자업 쪽에서 보면 삼성전자, 도시바, SK하이닉스, LG전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 보시면은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직관적으로. 삼성전자 이익의 질. 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영업 현금 흐름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네. 1에서 2 사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업. 그게 이익의 질이 좋은 겁니다. 아, 그런가요? 아, 저기 소수점 찍혀 있군요. 네. 아, 그래가지고 지금 밑에 LG전자가 117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그 기준이라면 삼성전자네요. 그렇죠. LG전자가 우리가 가격이 지금 가치 평가가 낮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LG전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LG전자도 그 수익상은 낮지만은 이게 재고자산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나름대로 괜찮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익의 질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좋잖아요. 이익의 질이 안 좋네요, 근데. LG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그런데 이것이 주가 중장기 상승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면 이익의 질을 우리가 뭘로 판단하는 거죠? 현금 흐름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 또는 잉여 현금 흐름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그래서 나온 수치가 1에서 2가 나올 때가 1에서 2 사이가 가장 좋은 거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안 좋은 거로 멀어지거나 그 플러스 됐거나 마이너스 변동폭이 심하면은 일단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해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3, 2017년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1.3에서 다음에 3.7, 지금 117, 또 1.3 전에는 41. 그러니까 좀 이게 변동폭이 크네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학생이라고 따지면 학생을 보시면 돼요. 학생이 있는데 성적이 어떤 학생은 들쑥날쑥이에요? 들쑥날쑥은 학생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되는 삼성전자 저렇게 되면 저 학생은 뭐 서울대 가겠네, 연고대 가겠네 예측이 되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 이게 아니라 이번엔 시험 공부 팠나 보네. 아니면 원래 실력은 원래 이러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것만이 그래서 삼성전자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저 학생은 저렇게 항상 했으니까 저렇게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도시바도 상당히 안 좋으네요. 도시바도 분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일단 제거가 딱딱 되잖아요. 그러면 1과 2에서 마이너스가 됐건 플러스가 됐건 숫자가 뒤로 멀어질수록 안 좋은 그 수치가 커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변동폭이 크거나 마이너스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2 사이가 유지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애플은 제가 아까 보셨지만 애플은 1.2 애플을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애플 여기 보시면은 1.2에서 1.3 사이 거의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삼성전자가 약간 높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투자가 더 많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기본적으로 더한 거거든요. 영업 현금 흐름이.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플도 많기 때문에 투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2에 가깝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투자가 많을수록. 그런데 GE를 버크셔에서 지난번 제가 댓글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설명 안 해주셨다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9.3 나왔으니까 나쁜 거 아니냐. 버크셔 확 달라졌네요. 그 이유는 버크셔에서가 2018년부터 그 모든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크셔에서는 일종의 지주회사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그냥 매입가를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취득원가로 돼 있었는데 시가로 반영하면서 변동폭이 커서 그런 거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유한 주식들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GE 같은 게 보시면은 GE가 CEO의 사관학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숫자로 보면은 이미 제프리 이멜트부터 망가진 회사예요. 2015년부터 망가졌네요. 아니 2015년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망가진 회사거든요. 재결치 이후로? 재결치 말기부터 숫자로는 이미 망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업의 명성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GE 하면은 재결치 뭐 새로운 경영의 무슨 구루.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그 뭐라 그러나 기업 같은 그런데 뭐 사실은 곰고 있었던 거네요. 재결치 후반기부터
망가졌죠. 이멜트, 제프리 이멜트 본격적으로 망가졌고, 숫자를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나이키, 여기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도 보시면은 이게 보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언더아머는 투자를 일단 필터링해서. 언더아머는 어떤 회사예요? 똑같이 처음 들어봐서. 저희 스포츠 3대 회사죠. 스포츠를 안 좋아해서.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아, 3대 스포츠 의류 회사죠. 아, 네. 네. 젊은 친구도 많이 좋아하죠. 네, 무식하네요, 제가. 아, 근데 수치가 상당히 불안정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근데 또 이 수치로 보면 저는 사실 나이키가 가장 유명하고 나이키가 또 우리가 선호도가 높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보니까 수치로는 아디다스가 훨씬 안정적이네요. 아디다스하고 나이다스는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은 사실 보면 보시면 보면 2012 2.8, 0.8이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CCR로만 보면 비슷한데, 예를 들면 다른 지표,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나 재고 자산 관리를 보면은 나이키가 좀 훨씬 낫습니다. 아, 그래요? 아디다스. 그러니까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그런 전체적인 거를 다 몇 가지를 더해서 몇 가지 재무 정보를 겹쳐서 보셔야 돼요. 핵심 몇 가지 한 3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하고 바이두를 보시면은 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저희가 그 뭐라 그럴까 어떤 프로덕트를 내놓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이고요. 그럼 이 뭐라 그러죠? 이 회전율, 재고율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CCR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죠. 구글도요. 어디 있죠? 여기 제일 위에요. 맨 위에. 그러네요. 여기도 잘. 바이두도 의외네요. 중국 기업인데. 근데 바이두가 현금흐름하고 이익하고는 어느 정도 관리는 되지만 다른 저쪽에서는 관리가 또 안 돼요. 다른 거라면 어떤? 예를 들면 뭐 그 재무관리 전체적인 재무관리 수준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몇 가지 좀 그러니까 그 명품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요 정도 CCR 정도만 지금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언더아머 손익분기점을 보시면은 나이키하고 딱 비교해서 보시면은 나이키는 손익분기점이 수익하고 비용이 같아지는 매출액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거든요.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또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실 때 사업하실 때 똔똔이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데 나이키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손익분기 매출액 대비해서 13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 손익분기점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기업들이 새롭게 알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건 대표님한테 곤란하게 했는데 제가 그냥 질문을 그냥 모르실 건데 애플은 매출이 어느 정도 안 나와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회사가 안 망하지 않고. 돈이 지금 당장 안 보여도 매출 제로라도 보유가 현금 보유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쓰겠죠. 글쎄요, 워낙 많으니까 한 10년은 버티지 않을까요? 2년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너무 갔나? 삼성전자는 한 1년 정도. 그래요? 근데 대한항공이라는 이런 항공회사들은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3개월, 4개월이거든요. 이걸 결정하는 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이제 그 핵심은 고정비거든요. 삼성전자가 고정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고정비 비율 전체 그 비용 중에서 의외로 고정비가 상당히 낮거든요. 전부 아웃소싱 하나 보죠? 아웃소싱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관리를 잘 한다는 얘기죠. 하긴 뭐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들은 손익분기점도 낮아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낮다. 고정비가 낮아요. 매출 대비. 매출 대비해서. 그래서 나이키하고 언더아머 딱 비교하면 나이키는 한 140%에서 130%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출에 여유가 한 40% 정도 매출이 까져도 손실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11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10% 정도 매출이 감소가 되면 바로 손실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똑같은 회사라면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정비가 낮은 회사, 그게 더 이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때도 잘 버틸 수 있는 위기 때. 이런 그 블랙스완 같은 블랙스완이 있을 때 손익분기점이 낮을수록 그래도 모든 기업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정비를 낮추는 행위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고정비가 낮게 되면은 이런 위기에 버틸 수가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저희 뭐 삼성전자 직원도 많고 공장도 많고 엄청날 것 같은데 상당히 비중이 낮습니다. 매출 손익 고정비 비중이. 그 얘기는 또 이 제품의 어떤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익의 질하고 주가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저번에 보인 것처럼 보면 애플 보시면은 현금원하고 잉여 현금하고 단기 수익률하고 매칭이 딱딱 되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이게 이익의 신뢰성이 높고 이익의 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영업현금, 잉여, 단기 순이익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슷한 폭으로 움직여야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거나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관리가 되는 관리가 되는 기업. 그리고 많은 중국 기업들은 이게 이익은 계속 올라가지만 현금으로 그러면 들쑥날쑥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익을 위주로 보니까 계속 이익은 늘어나게 만들죠. 근데 실제로는 현금으로 그러면 안 좋죠. 네. 그래서 이걸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마존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같이 되거든요. 그래프 상으로 이렇게 냈지만 CC 아까 보신 것처럼 거의 1에서 2 사이 유지가 됩니다. 네.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됐고 페이스북도. 저러니까 세계적인 뭐라 그럴까요? 1등 기업들이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경영자가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축적이 돼야 돼요.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관리라는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삼성의 관리 3사기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끊임없이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유지가 DNA에 박여서 유지가 돼야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텐센트도 좀 괜찮네요. 텐센트 좋죠. 텐센트도 중국 기업에서 텐센트가 가장 이익의 질이 좋습니다. 네. 이익의 질. 그래서 이익의 질하고 주가하고 같이 간다. 근데 반대로 보시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바처럼 이런 것들은 안 맞는 거고 소니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최근엔 다시 소니가 좋아지는 건 이익의 질도 좋아지거든요. 마지막 부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최근 3년. 네. 그래서 이런 것 바이두도 보시면은 바이두도 이익의 질이 안 좋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구글하고 바이두 투자하시다 보면 구글을 투자하는 게 낫죠. 이익의 질 보시면. 그렇죠. 경쟁업체 가운데. 벨리안트 제약사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제약사인데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긴 하는데 10대 제약사까지 들어갔던 캐나다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행동주의 투자자인 빌 에크만인가요? 빌 에크만이나 여기에 투자해서 다 몇 조씩 손해본 제약사거든요. 연기금이 미국 연기금이 한 30, 40조 정도 손해봤습니다. 이 제약사에 투자해서. 그래요? 네. 이익의 질이 굉장히 안 좋죠. 밸리안트 제약사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익의 질하고 자산의 질을 보라고 했잖아요. 네. 이익의 질은 저렇게 안 좋고 자산의 질은 아까 현금이 자산 대비 얼마 있는 걸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금이 2005년에 보시면 현금하고 현금 득가물이 44600만 달러고 총 자산이 2029잖아요. 네. 2005년에 보시면은 약 20% 정도 현금 좋았네요. 갖고 있잖아요. 네. 10%면은 10% 이상이면 좋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업종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은 20% 정도를 갖고 있잖아요. 네. 2005년에 근데 보시면은 2015년, 16년 이렇게 보시면은 총 자산 대비 2015년을 보시면 몇 프로 정도 갖고 있습니까? 현금이 1%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네.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자산 대비 현금 이게 대차표 재무상태 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대신 반대로 또 무형자산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형자산은 이렇게 이 정도 비율의 이제 총 자산이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되려면 이 정도 되다가 확 올라가네요. 이제 무형자산이 2015년에 보시면은 얼마 거의 80% 정도 되나요? 80%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미국 기업 중에서도 여기 월드컴이나 이런 망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꼭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무형자산 비율이 자산 대비 확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무형자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정말 기술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비용 혹은 그로 인한 어떤 특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표권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무형자산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여기 무형자산 주로 M&A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입니다. 아, 영업권을 과다 계상을 했군요.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래서 자산의 질이 안 좋을수록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거는 이런 재무 상태표에 안 달려있는 무형자산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에 무형자산이 많이 달려 있으면 그거는 이미 안 좋은 거예요. 아, 보통 우리 기술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기술 개발 뭐 인건비라든가 연구 개발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형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특허 뭐 이렇게 얻어지면 그냥 요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뭔가를 사올 때는 엄청나게 돈을 주고 사왔을 때 이게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그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일단은 봐야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그 한국 제약사하고 외국 제약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외국 제약사들은 자산으로 잘 잡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자산의 정의가 미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거든요. 미래 현금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을 때만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약사들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일부 한국 제약사들이 그거를 과도하게 자산으로 잡죠. 그래서 이익은 좋게 나오지만 사실은 미래 현금은 담보되지 않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의 정의에 맞지 않는 거죠. 미래 현금을 창출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을 때만 자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형자산이 이미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자산에서 이런 반영된 무형자산이 높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지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산 가운데 이 무형자산의 그 뭐랄까 비율이나 액수가 높을 때에는 이게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상계한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겠군요. 네, 알아봐야 돼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영업권이나 뭐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비싸게 샀다는 얘기잖아요. 가치가 좀 약한 거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어떤 기술을 산 것인지 뭐 이게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은 무형자산을 이렇게 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런 수치가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관리하는 기업이 명품 기업이고 그럼 자기네 스스로 모든 어떤 자산이 많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진짜 돈이 많거나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력 있는 사람은 돈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은 그러니까 오히려 무형자산은 이런 재무제표에 안 달려 있는 무형자산이 많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 현금 흐름, 이 뭐라 그러죠? 재무제표를 좀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그 이익률, 순이익만 보거든요, 보통은. 매출액하고 부채 비율 정도 보고, 이러면 안 되겠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그 건강검진표를 최소 30분 이상 꼼꼼히 좀 보면 생각하면 많은 게 보인다는 것처럼 이런 재무 정보를 일반 분들도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업하시는 분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회전율이란 뭐 그런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식당 하시는 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식당에 내 테이블 회전율을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듯이 일단 돼요.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마인드로 그러면 내가 사업한다 그러면 시장 조사도 하고 여기가 가게 몫이 좋은가 어쩐가 경쟁 점포는 얼마 정도 오르나 뭐 몇 가지 기본적인 건 다 조사하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다른 유튜브를 뭐 채널 사고 싶다 하면 뭘 보시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회전율 보실 거 아니에요. 조회수. 조회수. 그게 회전율이거든요. 회전율을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회전율이 유지되는지 조회수가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나름대로 변동이 있지만 우상향한 구독수도 그렇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채널을 사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갖고 있는 그 직업이나 영역 관점에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는 회계 재무 분석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런 정도만 체크해봐도 손쉽게 그 명품 기업을 찾아내는 어떤 그 안목, 어떤 지식 이런 걸 좀 키울 수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호스 헤드 홀딩스라는 기업도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네. 여기도 미국 기업인가요? 예, 저기 광물 기업인데 네.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그 파브라이나 이런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좋네요. 예, 이런처럼 이익의 질이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가치 투자 대가라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가치 투자의 대가가 투자를 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이익이나 자산에 대해서 대비해서 가치가 낮다. 근데 PBR 관점에서 들어갔는데 이익의 질을 안 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라.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익의 질은 봐야겠네요. 반드시 보여야 돼요. 자산의 질하고 이익의 질. 왜냐면은 PBR하고 퍼의 근본이 ROE잖아요. 네. ROE에다가 배수를 곱해서 PBR하고 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익하고 자산의 질을 안 보고 곱해버리면 의미가 없죠. 네. 그 이익의 질이 의미가 없는 이익인데 거기에다가 몇 배 곱해서 퍼를 몇 배 줄 건지 계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네. 네. 근본 원인을 보죠. 네, 알겠습니다.